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최고에게 배워보는 최고의 수익 모델. 오늘은 특수물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4경 29668 사건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과거 제 강의를 들었던 제자분들과 제가 이제 공투를 해가지고 진행됐던 추억의 물건인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12억 4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거의 30억 이상의 차익을 냈던 그런 물건입니다. 과연 어떤 법적인 하자가 숨어 있었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특수 물건을 돌아가면서도 단 1%의 리스크도 없이 입찰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 리스크 통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가지고 방송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수원 2014경 29668 전 사건입니다. 전이라고 하면 밭이죠. 그래서 감정가가 36억짜리가 여러 번의 유찰을 거쳐가지고 11억 8천까지 떨어져 있었던 물건입니다. 도대체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가라고 봤더니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 소멸되지 않은 권리, 목록 갑구 순위 11번, 갑구 순위 9번, 최선순위 가처분이 두 개나 있더라. 토지 면적은 719평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특수물건이고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수풀이 완전히 우거진 그런 밭입니다. 그래서 옥수수도 심어져 있고 종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풀이 많이 이렇게 우거져 있죠. 과연 저런 땅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셔야 될 분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자풀이 우거진 땅 저기 저편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여기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나름대로 자풀이 우거진 719평짜리 땅이구나. 그리고 수지구 동천동, 성복지구, 상현지구, 신봉지구, 동천지구. 수지구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유력한 택지개발지구 중에 하나이구나. 그러면 개발 이익,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위성지도를 한번 보신다고 한다면, 그렇죠. 지금의 위성지도여서 그렇지, 당시 이제 10년 전에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여기가 나름대로는 이렇게 아파트, 지금은 아파트가 지어져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논이었죠. 논과 밭이 모여 있었던 그런 택지개발 지구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번듯하게 아파트가 지어져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신분당선, 그 유망한 그 전철 노선이 신분당선 동천역입니다. 동천역에서 과히 멀지 않은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그런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땅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발 압력이 높았던 그런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36억짜리 아파트 이 택지 개발 지구에 있는 땅을 저희가 12억 4천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김땡땡 외 6명 이렇게 돼 있죠. 저도 이제 공투를 같이 진행을 했던 그런 물건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3년이 지나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 선순위 가처분, 여기 이제 아까 물건 명세서에 이 가처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처분을 말소를 시켜가지고 아무런 하자 없는 물건으로 만든 다음에 45억에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하자가 있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권리 분석을 하실 때는 뭐를 통해서 보신다 그랬죠?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괄매각이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뭐 얼마든지 취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겠다 그런 건데, 다음 항이 문제가 되고 있죠. 목록 1토지, 목록 2토지에 최선순위 가처분 등기가 있는데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그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게 효과가 뭐냐면, 위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 어려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피보존 권리라고 하면 가처분을 통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2009 가합 817일 판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는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도 판결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아라는 공지가 있는 물건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한 12년 전쯤에 책을 하나 썼죠. 부동산 기술 탑시크릿이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부동산 업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수물건에 대한 그런 정리한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1급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이 최선순위 가처분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려놓은 게 있죠. 최선순위 가처분이 있다고 하면 되게 무시무시하지만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3년 동안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 가처분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걸 전제로 해서 말소시킬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익 모델 하나 그 책으로 출판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경매계가 놀랬던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예, 그런데 그 3년 이내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할 수 있다. 그것도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권자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수익 모델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책의 수익 모델로서 놀라운 수익 모델이라고 썼던 그 수익 모델은 아주 기본적인 거였고 이 가처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수익 모델들이 있죠. 한 7, 8가지 수익 모델들이 있는데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7, 8개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적용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가처분이 최선순위 가처분이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지만 가처분을 말소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소를 시킬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가처분이 있을 때는 항상 이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고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유자가 이땡땡 씨가 있고 소유자 소유권 밑에 선순위로 가처분이 있죠. 이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다. 그다음에 채권자는 H&H 개발 주식회사다. 법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짧은 문구에서 가처분을 말소시킬 수 있는 힌트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초보분들은 뭐 놀랄만한 그런 얘기겠습니다만은 고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가처분을 말소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처분에 기해서 만약에 이제 가처분권자가 소송을 통해서 이기게 되면 나름대로는 이제 가처분에 기해서 소유권을 뺏길 수 있으니까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런데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은 그 가처분은 무효의 가처분으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가처분을 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가처분권자가 피보존 권리에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이겼다는 겁니다. 판결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소유권 상실이 반드시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저 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겠다는 것인가?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에서 확정 판결까지 있는 건데 가처분을 과연 말소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 조사도 의심스러운 변호사님이 지금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판결로 확정돼 있다 하더라도 가처분 자체를 또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사전에 이제 캐치를 해내고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내고 그런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록 피보존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을 소급해서 말소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1심 소송을 진행하는데 경매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형 로펌이 상대 측의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겼죠. 그다음에 2심에서는 그 굉장히 유명한 로펌에다가 또 하나의 굉장히 거대한 로펌이 또 대리인으로 2명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2명이 대리인으로 선임이 돼서 저희랑 싸웠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이겼고요.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마지막으로도 이겨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가처분을 말소를 시켰습니다. 거의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3년 동안에 시세는 계속 올라가지고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됐었죠. 그런데 이 가처분을 어떻게 말소할 것인지, 그리고 참 여러분들은 특수물건을 들어가실 때에는 뭐 아니면 도다.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고 소송에서 지게 되면 나름대로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물건이 특수물건이다 이렇게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특수물건을 들어갈 때 0.01%의 리스크라도 있다고 한다면 제가 못 들어가게 말리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완벽하게 통제를 한 다음에, 리스크란 게 뭐죠? 원금을 상실할 수 있는 거를 그게 리스크죠. 그 원금 상실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통제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하는 게 저희 행꿈사의 근본적인 특수물건 들어갈 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처분 말소 소송에 진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단 0.01%도 없었던,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입찰을 했던 물건입니다. 도대체 어떤 수익 모델이 있었길래 이걸 해결했을 것이며 어떻게 또 리스크를 통제를 했는지, 이게 이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억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45억에 팔았으니 거의 30억 이상의 차익이 났던 물건입니다. 그러면 그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수익 모델을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제 가처분이 있을 때는 이 등기부 등본을 열어봐야 한다. 그런데 아까 등기부 등본의 피보정 권리가 뭐였었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피보정 권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었다.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자고 한다면 소유자인 이땡땡 씨와 이 가처분권자인 H&H 개발 주식회사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제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는데 혹시라도 이 땡땡 씨, 소유자인 이 땡땡 씨가 다른 데 팔지는 몰라가지고 급하게 가처분을 걸어놨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처분에 기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기해서 소송을 진행을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더니 넘겨줘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라라는 판결이 확정돼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까지 이제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끝이 나는 그런 물건인데 어떻게 이겼다는 것일까? 첫 번째 관점은 일단은 이게 전이지 않습니까? 받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취증이 필요하다, 이 물건 명세에 공제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농취증이라는 거는 내가 영농 의사가 있고 영농 계획이 있고 작용 의사가 있을 때 발급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H&H 개발, 이 가처분권자는, 그러니까 매수자는 법인이었다는 겁니다. 법인은 영농 의사나 작용 의사를 가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인은 농취증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하라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던 상황.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가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나왔던 것이었겠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힌트로 해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그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비록 이 그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발 계획이 확정이 돼가지고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농취증이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게 또 법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NHN 개발이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속죄없이 소유권을 뺏겠죠. 그 전에 이 가처분을 말소를 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입찰을 했고 충분히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렇다면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라는 거, 그러니까 농취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최소한 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시간적인 제약도 있었던 물건, 굉장히 긴박한 물건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말소를 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 힌트를 한번 드리자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음 시간까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제 그 수지구, 이 당시가 이제 이 가처분이 있었을 당시 2006년이거든요. 2006년이라고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 당시 한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그때는 집값뿐만 아니라 땅값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급등할 만한 지역, 투기가 우려가 되는 지역들에는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렇게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되거나 3기 신도시 지정되거나 하면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개발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죠. 그런데 토지개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계약이 유효해지겠죠.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가 과연 농지증 발급도 안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의문점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렇게 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을 했을 것인가? 그렇다면 피보존 권리가 없게 되면 피보존 권리가 무효가 되면 그 가처분은 유효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시켜 갔던 것이겠죠. 예, 이 정도까지 힌트를 드렸으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단 1%의 리스크도 없이 이 물건에 입찰을 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게 저희가 12억에 받아가지고 40매덕에 팔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세 차익만 30억인데 이 30억의 가치가 있는 수익 모델들을 여러분들은 아무런 리스크 없이 입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수익 모델들 수억 원을 들여도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이 수익 모델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